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20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뭐 400몇 위까지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방송 안 하는. 네. 예, 저는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예, 드디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 자기의 일상을 얘기해 보시죠. 열흘 동안 무슨 짓을 하며 둥글거렸는지. 그 전에 계획하시던 거 다 하셨어요? 공약을 저는 축구왕이 됐는데 실패했습니다. 쉬면서 민원련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 그 미래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네, 실패? 실패했네요. 저도 실패. 네, 저는 축구왕 등극에 실패했습니다. 게임이 너무 어렵더군요. 나은 씨는? 저는 단식을 3일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폭식을 7일을. 아니 근데 얼굴 헬스케졌어. 제가 지금 파데를 바꿨어요. 그거예요? 좀 뭔가 좀 헬스한 맛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게임왕이 된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한 200시간 한 것 같아요. 근데 치명적으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너무 출근하기 싫어서 잠이 안 오지 않디? 저는 꿀잠 잤는데. 진짜? 네,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야. 잠들면 이제 출근한다 이것 때문에 그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계속 깨 있는 거죠. 난 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만 굉장히 속편하게 살고 있군요. 저는 어제 12시 반에 눕자마자 잤는데. 그랬구나. 나는 정말 2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마치 옛날에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잠들면 너무 좋아가지고 애가 자면 내가 그 시간에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그 자유 시간이잖아. 그게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잤더니 지금 좀 피곤해요. 근데 깊은 피곤은 좀 풀린 듯한, 제가 진짜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진짜 집에 가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관용 그거 끝나고. 님들은 그래도 좀 일찍 퇴근했잖아. 그때. 지지난주 금요일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럼. 지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그 연휴가 시작되는 날? 그날. 너무 피곤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막 마음이 피폐해져가지고 바닥을 쳤어요. 저도 그 금요일 날 일찍 퇴근할 수 있었는데 퇴근하기 직전에 한겨레 기자분한테 전화 와서 맞아. 봉우 씨도 또 5시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5시 6시 다 돼서 퇴근했어요. 그거 해주다가 아무튼 한겨레 화이팅. 보도가 나왔나요? 보도가 오늘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조간으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너무 피곤해서 일을 할 그 뭐라 그러지? 이게 정신이 뇌가 나가버린 것 같이 마음의 빛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완전 뻗었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금토일 내내 그날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진짜 내내 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3일 자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아무튼 재밌게. 연합뉴스 저기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추석 특집 하나 나간 거. 네, 들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다기보다는 유익하더군요. 저 다 듣지 않고 이용상 교수님 인터뷰만 빼고 들었는데 살짝 지루해져가지고 그 인터뷰 부분에서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하루 딱 컨셉을 잡고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들었나요, 사람들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네, 하트도 많고. 왜냐면 그거 이후로 저희가 업로드를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마지막에. 다들 마지막 걸 그냥 듣는 거야? 추석 특집으로 듣고. 그러니까 그날 이후에 혹시 우리 미디어 탈곡기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지막에 올려진 게 그거라서 그것만 들으신 거예요. 추석 특집이라고 또 써놨으니까. 제가 아무튼 거기 댓글에 쓴 것처럼 추석이 아니고 그 민원연 날 잡구나 민원연에 홍보를 했는데 홍보에서 들어와 보니 개점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파파이스 홍보하고 처장님 휴가 가시고. 그때도 그랬구나. 네. 홍보에 이 저기가 안 맞네. 참 이런 아다리가 안 맞는다 그러죠. 궁합이 안 맞네. 네. 앞으로는 제가 쉬지 않고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계속 홍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무엇을 털까요? 열흘 내내 저는 미디어를 하나도 안 봤어요. 저는 아예 거의 텔레비전 자체를 안 보고요. 저도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안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이정일 PD 강아지 이런 것만 보고요.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안 눌러본 거야. 왜냐면 내가 그런 거에서 좀 쉬어야 돼 머리가.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그 뭔가 분노와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를 다 안 보고 심리 팟캐스트 이런 것만 들으. 그리고 그 책도 다 그런 것만 읽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정일 PD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방송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모니터를 안 했으니 오늘 안 하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가짜뉴스 아이템을 오늘도 특집입니다. 네, 가짜뉴스 아이템을 가지고 왔네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그 이정일 PD가 또 하나 올려줬던 연합뉴스 그 오역?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가 이거 좀 읽어줘봐. 응? 네, 이게 그 총기 사고. 이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호텔에서 조준 사격을 했잖아요. 그 행사장에 있는. 왜 웃으시죠? 아니 외톨이 늑대라는 게 너무 웃겨서 64세의 외톨이 늑대가는 그런데 말해보세요. 언론 울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연합뉴스가 외톨이 늑대라고 번역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언론 울프가 단독범행이라는 단독범행이라는 뜻인데 외톨이 늑대로 이거를 번역을 해서 보도 제목으로 뽑았어요 연합뉴스가. 그래서 연합뉴스가 이게 벌써 한 달 새에 두 번째 오역 보도입니다. 근데 제목이 라스베이거스 총격범은 64세의 외톨이 늑대라고 연합뉴스 제목이 이건데요. 저는 이거를 이정일 PD가 올려줬는데 아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게 오역이라고 생각 안 하고 총격범이 별명이 외톨이 늑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경찰이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부터 이상하잖아요 사실.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 무슨 인디언식 이름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오역이라는 그 위에 글을 안 읽고 이 그 연합뉴스 것만 먼저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초 동안 이걸 왜 올렸지 이 사람이 이정일 PD가 그래서 외톨이 늑대라는 사람이 총격범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위에 언론 울프가 아니고 언론 울프라고. 네. 이거는 이제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오역이죠. 네. 아 근데 무슨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 정신 못 왜 차리는 이러는 걸까요? 저희가 연합뉴스 노동 특집을 한지 조건이 열악한 거 아닙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노동 조건이라고 연합뉴스 들어가려면 최소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경쟁률 들어가지 장난 않나요?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거는 데스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연합뉴스는 시험 볼 때 입사 시험에 영작 시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 당직을 맡겨서 왜 이러는지 이유를 한다던가. 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자 인간 그냥 실수니까 뭐. 근데 10월 2일이네. 10월 2일. 경찰이 진짜 외로 늑대라고 발표를 했을까? 이게 되게 의심이 가야 되지 않아요? 쓰면서도 이상했어야 되는데 이거 저번에 역시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오역 북한에 그 기름 살라고 가스라인 네, 롱가스레인 사건과 뭐 똑같은 상황이죠 사실상. 아무튼 좀 웃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특집으로 이거는 가짜 뉴스는 아니었지만 가짜 뉴스 특집을 해보자라고 하시는데 일단 뭐 개요부터 얘기해 볼까요? 가짜 뉴스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추석 연휴 기간에 지난 일요일에 신혜원이라고 이분이 박근혜 대선 캠프 이제 불법이라고 논란이 있었던 그 외곽 조직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가 사실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또 지금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JTBC가 뉴스룸에서 곧바로 반박 보도를 냈습니다. 반박 보도를 냈고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 태블릿 PC를 자신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012년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신혜원 씨입니다. 태블릿 PC에서 한글 문서로 발견된 대통령 연설문을 두고 한글 파일이 아닌 그림 파일이었다는 등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연설문들은 한글 파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저희가 이미 보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에 반발하는 이 주장에 일부 정치권까지 가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이미 검찰이 결론을 내렸죠. 최순실 소유가 맞다. 그리고 지금 GIF 파일, 그러니까 사진 파일이라고 신혜원 씨가 주장한 연설문들이 이미 한글 파일이라는 거를 JTBC가 보도하면서 화면으로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썩 믿음이 가지 않는. 그냥 겉소리죠 말이야. 그지뿌렁이죠 이것은. 네, 그래서 이게 기자회견 때 변희재 씨와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에서 나온 일종의 가짜 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했던 주장 중에 재밌는 게 왜 그럼 이제서야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밝히느냐? 1년 전에 그럼 바로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신혜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내가 뉴스를 보자마자 JTBC 뉴스를 보자마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희재 씨한테 SNS 메시지로 내가 제보를 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내 거다. 근데 변희재 씨가 그때 대답이 없어서 내가 그냥 넘어갔다. 근데 그 변희재 씨가 옆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변희재 씨가 알고 봤더니 페이스북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분이셨다. 그런 분 많죠. 네. 네. 그래서 이제서야 이렇게 같이 정말. 네, 이게 말이나 되는. 아니 지금은 또 연락이 됐대. 네, 지금은 연락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왔어. 마침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다른 가지로 연락 수단을 찾은 거죠. 이제 와서. 여러 가지로 의심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발표한 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딱 일주일 남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한을 늘리느냐 마느냐 지금 또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에 맞춰서 구속을 끝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쪽에서는 또 엄청나게 돌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그 형식으로 그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쭉쭉 퍼지고 있는 그 일종의 이렇게 약간 뉴스처럼 만드는 그런 형식의 글들로 또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그 일단 일종의 촉발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네. 요거 관련된 보도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네, 아마 이제 보도가 나올 겁니다. JTBC가 나왔어요, 반박 보도를. 예. 나왔어요. 이게 또 아마 장난치는 방송사가 있을 것 같은데. MBC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MBC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에도 JTBC 태블릿 PC 보도의 조작서를 아주 열심히 보도한 유일한 방송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가짜뉴스 특집이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인터뷰한 적이 저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 파일을.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질문 내용이 쫙 보니까 제 질문 내용 그냥 같이 얘기해 볼게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가짜뉴스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그 가짜뉴스라는 것이 완전히 공인된 사실로 이제 인정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가짜뉴스 관련된 그러니까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학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건 가짜뉴스 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학회까지 생겨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버즈피드에 따르면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11월 8일 미국 대선일 전 3개월 동안 공유, 댓글 등 페이스북에서 미국 주요 언론사가 생산한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관심을 많이 받았대요. 이제 숫자를 얘기하면요. 진짜 뉴스의 공유, 반응, 댓글 건수가 736만 7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는 871만 1천 건이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이트에서 공유, 반응, 댓글 건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데에는 친트럼프 성향의 가짜 뉴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논문의 결과로 대부분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당시 가짜 뉴스는 대부분 힐러리가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팔았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맞아. 네. 기억나. 네. 뭐지? 그 논문도 나오고 학회도 생길 정도면 네. 아예 그럼 정의가 완전 명확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가짜뉴스 그때 예전에 말씀하실 때는 나는 가짜뉴스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었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가짜뉴스가 정확하게 뭐라고 그 규정된 바는 사실 없고 지금 그런 어떤 트럼프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사실이 아닌데
그냥 막 하는 보도들 있잖아요. 그 사실이 말들. 아닌데 거기에 네. 의도성까지 있으면 가짜 네. 뉴스라고 대략 네. 보는 거예요. 그런 행동 자체도 가짜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을 보도로 만들어내는데 주요 매체가 아닌 뭐라 그럴까 매체가 아닌 것에서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이 카더라성 매체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이거를 그러니까 요것만 가짜 뉴스다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 행위 전체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뉴스처럼 만들어내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퍼뜨리는 행위 전체를 다 지금 가짜 뉴스라고. 그러니까 공인된 매체가 아니라 네. 비공인된 개인이나 단체들 우리 대선 때도 네. 엄청나게 많은 찌라시들 박사모 집회에서 나왔던 거 아시죠? 그거 다 공인된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뉴스가 아닌데 뉴스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뉴스처럼 형식을 만들어서 내면은 이제 그게 일종의 근데 이제 그럼 우리는 미디어워치 이런 데는요? 미디어워치는 거의 보도는 매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가짜 뉴스라는 게 꼭 그 매체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TV조선도 가짜 네, 뉴스 맨날- 엄청나게 많이 맨날 만들잖아요.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매체로 생각을 하면은 작은 매체를 잡아야 돼요. 작은 매체, 공인되지 않은 매체는 다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1인 블로그인데 되게 진실을 말하는 예, 그런 예.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과 예, 예. 이런 게 들어가면 가짜 이제, 뉴스는 예. 정말 팩트가 아닌 내용을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만들어내서 퍼뜨리면서 그게 뉴스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가공해내는 모든 그거를 지금은 현재로서는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논란이 이제 미국 얘기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우리 대선 때도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범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총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의 현상이냐. 저는 거의 가장 이걸 많이 느꼈던 게 세월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에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로 카톡을 통해서 보수 그리고 좀 특정 종교를 믿는 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카톡 단체 카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세월호 유가족이 뭐 네. 몇십억을 받았대더라. 네, 네. 뭐 그리고 그 자제들은 대학에 그냥 간대더라. 네, 네.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나왔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고 뭐 그 유가족에 대한 모욕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짜뉴스로 많이 하면서 사실은 보도들이 워낙 안 됐잖아요. 세월호 그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 내용 정상적인 내용은 보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짜뉴스는 엄청나게 범람하고 그러면서 나쁜 여론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수 세력들이 많이 이제 인지한 거죠. 가짜뉴스 짭짤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인식을 지지층 했던 것 결집에 같아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지지층이 아닌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이런 특정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 세력이 있잖아요. 네. 그 세력들끼리 본인들끼리 그러니까 그 외의 세력의 그 뉴스를 믿든 안 믿든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결집력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그런 효과가 있었죠. 예.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서 그 이제 가짜 뉴스가 무엇이냐, 뭐 작은 매체에서 만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정의를 읽어봤는데 가장 그나마 제 마음에 드는 정의가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윤성욱 교수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발표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 미디어 형태가 어떠냐 등의 형식보다는 기사 내용, 그러니까 콘텐츠가 허위 또는 진실과 다를 때 가짜 뉴스라고 정의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정확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오보. 음. 우리가 흔히 오보나 왜곡 보도라고 비판하고 있는 기성 매체들의 뉴스도 사실 이런 정의에 의하면 완전히 가짜 뉴스죠. 네, 사실상. 네. 근데 오보란 개념이 이미 있는데 가짜 뉴스라고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이게 한국에서 혼용되는 가짜 거예요. 뉴스라고 네.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되게 의도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보는 그냥 단순하게 실수인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러 오보를 해서 그 자기의 매체의 영향력을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하진 않잖아. 근데 조선일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혹은 뭐 노조를 그것은 거의 폄하하기 가짜 위해서 뉴스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죠. 지금 최근에 어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을 받아서 막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서 만들어내는 이런 의도가 있는 내용들은 주로 오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는 의도적인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할 때는 그렇게 구분을 대략적으로 이게 뭐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느낌적인 생각해요. 느낌이다. 네, 네. 이게 완전히 무슨 학문적이나 학술적인 그런 정의가 탁 세워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이제 비공인 주체가 만들어내는 뉴스가 아닌데 뉴스처럼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와 기성 매체들의 이 악의적인 오보 이런 거는 사실 좀 저는 오히려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네. 왜냐하면은 이 기성 매체들이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더 나빠요, 사실은. 네. 그런 가짜 뉴스들 보니까 비공인 주체가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보다 기성 매체가 어떤 만약에 의도를 가졌다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악의적 오보나 왜곡 보도는 사실 영향력이 훨씬 더 클 뿐더러 공신력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본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비공인 주체가 만드는 거는 자본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MBC, KBS가 만들어내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그런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 근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의도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지 결국은 모르는 모르죠, 거잖아요. 사실은 결국 모르는 모르잖아요. 이거는 네. 의도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네.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진짜 실수인데 네, 맞아요. 내 정보원이 정말 잘못된 정보 갖다 줘서 나 이렇게 할 수밖에 네. 없었는데라고 하면은 할 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기성 매체의 오보나 왜곡 보도는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성 매체가 그런 오보를 내면은 그거 자체로 그 실수 자체로 사실은 잘못이에요. 그렇죠. 언론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돈 받고 많은 돈 받고 그렇게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죠. 명예훼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언론 비평을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가짜 뉴스라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성 매체의 오보나 왜곡 보도는 훨씬 더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요? 비판의 여지가 크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그때 제가 인터뷰할 때 가지고 있던 가짜 뉴스 제가 보니까 정말 지금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이게 올해 2월 달에 인터뷰했던 거였는데 제가 이걸 정리해놓고 여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요거 방송을 안 했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좀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인 서석구 변호사가 1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노동신문 기사를 근거로 해서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노동신문이라는 그 기사 자체가 완전히 가짜뉴스. 없는 그러니까 없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심지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사용했다는 거지 가짜뉴스를 가지고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박단체 커뮤니티에는 영국의 아우구스트 그라드 대학교 아크투리어스 맹스크 교수가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비판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역시 가짜뉴스고 맹스크는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이었대요. 이름이 딱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일부러 가짜뉴스 놀리려고 장난치는 만든, 거지. 네. 응. 근데 이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일본의 석학 히키가야 하치만 박사가 촛불 집회에 대해서 이해 불가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는 글이 친박 세력 사이트에서 많이 공유됐는데 그것도 이상한데. 예, 히치카야 하치만은 일본 애니메이션 페이트 캐릭터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비공인 주체가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사모가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의 폐해 중에 하나인 게 이게 박사모 쪽에서 그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일부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그거를 역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뭘 써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리를 하게 만들어내자. 만들어보자 해서 일부러 가짜뉴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모가 아닌 네티즌들이 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일부러 막 이런 게임 캐릭터를 학자인 것처럼 이름을 써가지고 보도를 만들어내서 딱 보여주니까 이 일부 박사모 회원들이 진짜 믿고 이거를 또 공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은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봐, 쟤네들은 아무거나 저렇게 다 믿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들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였든 간에. 예. 자, 그래서 뭐 그것까지 속을 줄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사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문재인 전 그 대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금 200톤에 달하는 비자금이 있다는 거하고 그 LCT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그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네, 이건 그래서 민주당에서 막 법적 대응한다 그랬는데 네네. 못했어요.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법적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이때 민주당이 이제 열을 올렸던 거는 이거를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또 받아가지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세게 이제 반응을 했었는데 네. 흐지부지 대선 네. 지나가면서 자, 그래서 이 가짜 뉴스의 폐해는 사실 지금 봉우 씨가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자, 이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아무도 신경을 아마 안 쓰셨을 텐데 지난 9월 7일 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가짜뉴스 방지법이란 걸 발의한 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몰랐어요. 네, 이분이 굉장히 하태경 의원이 관심을 유도하는 관심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아무 관심을 못 끌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 대한민국이 이게 실제 워딩이에요. 그분의 하태경 의원의 대한민국이 가짜뉴스 공화국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드 전자파가 사람을 죽인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꾸 태블릿 PC가 조작이라니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쪽이나 이쪽이나 전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법을 발의한 건데 법의 내용이 네, 이게 뭐냐면은 궁금하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직접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 전자파에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들을 곤란해서 직접 벌금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사전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네? 미디어 교육. 민방위 이런 교육을, 것처럼. 네. 미디어 교육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럼 강의자는 변희재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자는 거니까 상당히 취지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입법 취지가 뭐예요? 사드 전자파에 문제 제기하는 것도 가짜뉴스니 그걸 막자는 거예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그 지지자들의 가짜뉴스도 포함해서 말을 했지만 그래서 입법 취지가 상당히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불순하죠. 네. 네, 그러니까 정부 시책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를 가짜뉴스로 파악을 하고 그거를 막기 위한 법을 발의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엄청 위험한 생각이죠. 이제 성공에 대해 신방과 그 최진봉 교수가 전에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페이크 뉴스의 그 범위를 제대로 잡지 않고 그리고 특히 공직사회 공직자 정부기관의 그러니까 비리나 부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지적할 때 처음에 근거가 아주 정확하게 제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뭐라 그러지 의혹이죠, 의혹을 가지고 툭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짜 뉴스로 처리해 버릴 수가 있다는 지금 거죠. 하태경 의원의 입법 취지가 네. 그러니까 입법 내용과 관련 없이 입법 취지 자체가 굉장히 약간 이런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완벽하게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비리와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사실상 보도하지 말라. 거의 맞아요. 이렇게 네. 규제가 언론에 대한 규제가 돼버리면서 그리고 보도뿐만 아니고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한테도 가짜뉴스의 굴레를 더 그렇죠. 씌우는 그래서 의도죠. 이거는 한마디로 언론의 그 어떤 그 정부 견제나 이런 것을 네, 표현의 자유도 그것을 마찬가지고.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윤성옥 교수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현실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페이크 뉴스가 유통되는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네. 다만 확인된 사실 그리고 또 불가능하고 또 이 얘기도 했거든요. 이건 정말 저는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확인된 사실만 유통돼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는 그냥 별 얘기가 다 도는 그런 공간인데 이것을 이제 문제는 그 공적인 미디어가 있어서 이걸 확인해줘야 돼.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되는 지금은 그 역할을 주로 JTBC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런 가짜 뉴스들을 확인해서 뭐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냥 자잘한 실수 지금 뭐 무슨 버스 240번 버스라든가 뭐 별게 다 있잖아.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떤 그런 글들을 가지고 막 그대로 기사로 쓰는 이런 실수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적인 미디어가 그것들에 대해서 신뢰받는 미디어들이 검증해서 이거를 빨리 딱딱 정리를 해주면 그 사후에는 이것이 이제 국민 자정 어떤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해결되는 거지 이거를 법으로 뭐 어떤 맞아요. 할 매체는 수가 안 돼. 없어요. 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주제는 안 되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그 기성 매체가 그래서 우리가 구분지어서 잘 그 어떤 비판과 역할을 계속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게 네. 기성 매체가 그 공론장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인터넷에서 어떤 얘기가 돌든 간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성 매체는 오히려 가짜 뉴스가 나오면 그걸 보도해줘 버리잖아요. 네. 일부 기성 매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국 잡지협회에서 저한테 인터뷰 왔을 때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하태경 의원의 가짜뉴스 방지법을 얘기해줘서 저도 알았던 건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도대체 가짜뉴스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물어보길래 저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터넷에서 나오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고 일단 기성매체나 잘해야 된다. 그래서 민원연은 언제나 기성매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기성매체가 가짜뉴스를 보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면은 비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기성매체부터 잘해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인터넷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간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민원연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인터뷰를 마무리했던. 근데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이 그런 거를 한 그 문제 제기 자체는 이해가 가는 게 그 사람 말 맞다나 이 가짜 뉴스가 좌우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최고의 지금 어떤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뭔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공격하려고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그게 양쪽이 다 사실은 은근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지난 대선 전에 서로 가짜뉴스에 대응을 해야 된다면서 각 당마다 심지어는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맨날 말도 안 되는 거기는 생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하잖아. 그러면서도 그 가짜뉴스를 대응한다고 막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전부 다 그때 당시에 가짜뉴스에 대한 TF를 만들었었어요. 국민의당은 뭐 네, 아시다시피. 예, 거기도 뭐 생산자였죠, 사실. 아들, 문재인 아들 네, 가짜뉴스를 만든 거잖아. 네. 완전히.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기성매체 얘기 다 계속하게 되는 게 그때 아들 의혹 나왔을 때도 사실 진짜 몇몇 매체 빼고는 다들 신나서 보도했단 말이에요. 네, 네. 진짜인 것처럼. 네. 그 가짜뉴스 이게 도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어뷰징 이거가 좀 크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네, 게 맞아요. 이게 경비원 그 부실 선물 그다음에 뭐 추석 선물로 뭐 사과인가 뭐 인기 그거 끄는 몇 개 안 됐다 클릭수를 유도하는.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이 자꾸 맞아요. 인터넷 매체에서 가짜뉴스처럼 돌잖아요. 네. 그거는 어쩌죠? 네, 맞아. 사실은 이게 어뷰징의 예. 사실 이런 사건 정치적 의도에서 약간 벗어난 사건 사고들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어뷰징 때문이죠.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 근데 그 매체라는 그러니까 언론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로 등록을 해서 하는 곳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을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게 막 이런 어떤 뭐라 그러지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언론사가 확인 한 번 안 하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네, 그렇게 보도를 하느냐. 전화도 한 번 안 해보고. 예, 전화를 그러니까 보도를 하느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국민들이 좀 뭐라 그럴까 그 낙인을 찍어서 계속 신뢰도가 계속 떨어져서 이들이 소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뷰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계속 사는 거잖아요. 걔네의 수익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사실은 나쁜 보도를 사주지 않는 소비하지 않는 그것도 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만 어뷰징이라는 이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아직도 사람들은 그냥 화제가 되고 많이 올라가는 기사를 그냥 누르고 그 포털에서 떠 있는 기사들을 그냥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런 가짜 뉴스다라는 것이 나오면 사실 항의도 하고 진지하게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240번 그러니까 뭐 그 경비원 부실 선물이나 240번 버스 그 이제 오보 가짜뉴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기성 매체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면은 사실 그 수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죠. 그냥 그걸 믿는 거죠. 네네. 보도로 나오면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기사가 나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거 전적으로 사실 240번 버스나 경비원 부실 선물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전적으로 그 기자한테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제가 그 240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하면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최초 보도가 머니투데이였어요. 예. 머니투데이가 단독으로 냈는데 단독이었어. 그 이제 최초 그 웹상에 그 게시글 있죠? 인터넷 게시글. 그 게시글을 보고 이 기자가 사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 게시글을 그대로 보도를 낸 거예요. 그대로 보도를 내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그러니까 그 게시글을 그대로 쓰면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쓰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고 예, 있다. 한 인터넷 매체에 이런 글이 올랐고 이 사람은 이 그 작성자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해서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아 이거 유치했다 네. 아닙니까? 이렇게 내면서 심지어는 이 최초 단독 보도가 어떻게 나갔냐면은 변호사 의견을 달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의견을 다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를 인터뷰해가지고 누구누구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 경우 기사에게 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고 보도가 끝나요. 그리고 보도 제목에 유기죄가 보도 제목에 박혔어요. 버스 기사 유기죄가. 그리고 단독으로 나가요.
이러면 누가 그거를 클릭을 안 해보겠습니까? 엄청나게 클릭수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 노컷뉴스, 경향신문,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성 매체들 전부 어뷰징한 거예요. 확인 안 하고 전부 받았으면서 나간 거죠. 근데 이틀 뒤에 경찰과 서울시가 조사를 해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기사 잘못이 아닌 걸로 사실이 판명됐죠. 머니투데이 그 단독 보도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얼굴 싹 닦고 그 기사한테 문제 없음, 혐의 없음 하고 보도 또 내요. 기사 삭제 내용 아무도 모르죠. 이거 양아치네요. 이거 네. 정정 사과해야 그러니까 되는 우리가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비판을 진짜 네. 세게 하고 사실은 그 기사가 그걸로 돈 받아야 돼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해서 오보나 명예훼손 이런 거로 인해서 자기가 치명적인 문제 저기를 받았을 때 언론으로 인해서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민원연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될 경우에 거의 언론사가 폭망할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그동안 계속 취해왔어요. 근데 사실 변호사들은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 미리 주의를 주고 이거 너희들은 정말 큰 의무가 있어. 그러니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리겠어. 정말 징벌을 가하겠어. 이런 건데 뭐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여러 분야에서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맥도날드에서 아주 뜨거운 커피를 할머니한테 드리면서 뜨거워요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커피를 쏟았어. 그래서 뒤었어. 그러면 정말 맥도날드 한 점이 망할 정도의 큰 그 벌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언론사에게도 이런 책임을 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은 분들한테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제도를 언론에 도입하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론으로 인해서 너무나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하는 그 명예훼손으로 지급되는 돈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는 아니어도 재미 보는 것보단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럼 사실은 클릭수 대비 얼마 뭐 이렇게 네, 그러면 정말 얘네가 치명적이라는 느낌이 들게 이제 다시는 조심해야겠다. 근데 조심할 이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법적 배상이.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은 일단은 정말 클릭수 올리고 막 유명해지고 하다못해 이렇게 머니투데이가 어떻게 해서든 한번 또 회자가 되잖아. 그러면서 또 한 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지 그 나쁜 소문도 소문이라고 그냥 재미 본 거야. 근데 그 만약 240번 버스 기사가 난 당신 때문에 정말 치명적인 했다 해서 이거를 만약에 하면 진짜 제대로 보상을 받는 이런 문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강의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정말 오래전 10몇 년 전에 이대에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화여대 졸업생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졸업 사진 찍는 날 이화여대 애들이 이렇게 대학생들이 걸어 나오는 장면을 찍은 다음에 그 기사가 뉴스위크지였어요. 근데 아시아판 뉴스위크였는데요. 아시아판 뉴스위크에서 그 이화여대 학생들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떤 기사에다가 썼냐면요. 한국의 여대생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런 그 기획 기사였는데 거기에 이화여대생을 그 사진을 찍었는데 졸업 사진 찍는 날 유난히 이쁘게 하고 오잖아요. 화장도 막 하고 머리도 막 하고 다 정장 입고 그 굉장히 명예가 훼손되는 거죠. 하필이면 그런 사진을 딱 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을 실었어요. 근데 이 여대생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앞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아판 뉴스위크니까 이제 건 거예요. 소송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인가? 굉장히 큰 돈. 우리나라였으면요. 10만 원도 못 받았을 그런 일인데 우리 명예가 훼손됐다. 우리는 졸업사진 찍으려고 왔는데 마치 우리가 시집 잘 가려고 평소에도 맨날 이렇게 입고 다니고 뭔가 우리가 외모만 꾸미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이제 전락됐다. 이렇게 해서 받아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마구 아무렇게나 보도하고 사진 쓰고 그러고 있는가. 그 외국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이 낮은 그 배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점들은 사실은 이걸 통해서 언론을 뭐 장악하고 뭐라 그래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보도할 수 있게는 일단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무한 자유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240번 버스도 머니투데이가 그렇게 사실 원흉이란 말이에요. 원흉급이에요. 진짜 머니투데이가. 그 최초 단독 보도. 근데 정정 및 사과 보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기사 삭제하고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받아쓰는 언론사들 중에 사과 보도를 낸 곳이 딱 한 곳도 있습니다. 노컷뉴스가 사과 보도를 냈어요. 네. 심지어는 굉장히 길게 거의 기획급으로 네네. 자기네들의 그랬죠. 그 기자들의 그 받아쓰는 행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자기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그런 보도를 냈어요. 노컷뉴스만. 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은 기사 특히 인터넷에서 기사 삭제 또는 정정 이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사과 및 정정 보도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왜 사과 보도를 안 냅니까? 이거는 자기네가 완전히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아놨는데 고소하면 고소해서 끝까지 가야지 네, 사과 본인이 및 그 정정 당한 보도가 나오는 240번 거죠. 버스 기사 본인이 예. 그거를 중재위원회 걸거나 아니면은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그 기나긴 소송 기간 끝에 뭔가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 가치가 그게 정말 기사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가장 또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뉴스야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요즘은 그 화제성에 너무 기사 가치를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 지금 몇 번 얘기하지만 언론사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짜 뉴스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 이렇게 장난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가짜 전화도 하고 뭐 장난 전화도 하고 장난 기사도 쓰고 뭐 장난 제보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보를 받아서 뭐든지 다 우리가 기사로 만들진 않잖아요. 언론사가 확인해 보고 이건 아니다 하면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글들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기사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부분이 정말 너무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되고 결론적으로 있다는. 사실 가짜 뉴스의 문제는 기성 매체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사실. 네네. 기성 매체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역할을 특히 지금 한국의 기성 매체들이 워낙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앞으로 그 어떤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기본적인 이 요건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저는 우리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가짜 뉴스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그런 거 뜨면 일부러 그냥 안 보고 가짜 뉴스라고 생각되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뭔가 이렇게 막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시답지 않은 그 이번에 선물 추석 선물 그 경비 그것도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저도 제 페이북 친구들이 다 나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제가 이제 나를 골라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사가 참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냥 안 봤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그 뉴스들에게 우리가 너무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도 좀 그러니까 물론 언론사가 더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소비해 주기 때문에 또 언론사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목에 낚이지 않으려고는 많이 의식하잖아요. 요즘 제목에 대한 근데 제목에 것은 낚였는지 안 낚였는지도 들어가서 네, 읽어봐야지 아는 이거 거잖아요. 봐야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가짜 이거에 안 낚일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건 없어요. 거의 뭐 네 눈길을 끄는 자극적인 한 그런 다 거야? 읽지 마라 이건데 전 그렇게 욕망을 네. 제한하는 운동은 절대 성공할 네, 수 없다. 수용자의 문제는 네. 우리가 지금 거론하기 좀 네. 힘들어요. 왜냐 기성 매체의 잘못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네. 소비 가짜 뉴스임을 알면서도 소비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아무튼, 공유하거나 알면서도 공유하거나 재밌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그리고 있죠. 수용자가. 사후적으로 네. 비판 좀 해주시고 그 사실은 가서 혼내줘야 돼. 그 기자한테 진짜 댓글을 막 써주든가. 너 뭐 양심 있냐 사과해라 막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그래. 이런 그런 면에서는 걸 해야 오히려 돼. 최근에 많이 나아졌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 언론의 어떤 잘못된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시점이죠. 특히 대선과 지난 탄핵 국면 이후에.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댓글도 많이 다시고 물론 이제 반대되는 댓글도 많이 있지만. 네. 예, 그러면 오늘 이걸로 가짜 뉴스 특집으로 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사실 신문도 하나 털 거 있고 한데 이거는 내일 이거 좀 더 봐서 한꺼번에 털도록 하죠. 여러분, 내일은 KM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KM은 도대체 어떻게 연휴를 보냈을까 좀 더 이야기 들어보고요.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다시 찾아뵌 민원연 활동가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